또 하나 최근에 이제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그 신칸센 대폭발하는 영화, 이제 일본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줄거리가 거의 영화 스피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네요. 네, 열차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파되게 설치 뭔가를 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100km 이하로 떨어졌을 때 폭발하는 뭔가를 설치를 하려면 열차에 어떤 장비랑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영화상에서는 그 폭탄 자체에 그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걸 붙여놓기만 하면은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걸 감지해가지고 폭파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열차와는 상관없이 그냥 열차 속도 자체에 계하고는 관련이 없이 떨어지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신칸센 JR 맞나요? 동일본 JR. 하여튼 네. 걔네가 협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 코레일에서도 뭘 해줄까 싶기도 하고. 거기 관제가 계속 나왔는데 관제 우리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관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좀 닮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응? 얼마 전에 그 철도박물관을 갔는데 그 설명을 들은 게 있는데 일본은 이 괴간이 우리나라보다 좁잖아요. 네. 근데 일본 고속열차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신칸센은 일본 고속열차는 그러니까 신칸센은 다 표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우리 KTX는 이제 내부가 2열2열이잖아요. 네네. 좌석이. 네. 그거는 3열 2열. 맞아요. 예, 3열 2열이에요. 그 공간이 더 넓은 거예요. 약간 더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을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차량을 잘 뽑은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실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애초에 들어온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청룡열차 타보면은 이 열차 밖에서 봤을 때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는 2열 2열인데 좌석도 훨씬 넓고 통로도 더 지나다닐 만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뭐가 열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열차들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레일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폭이, 열차 폭이. 그러니까 레일의 기준은 있지만 열차도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터널 폭이 있잖아요. 터널을 크게 뚫으면 좋겠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터널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아까 그런 공기 저항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또 안전상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그 건축 한계 터널 사이즈가 있으면 건축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 한계를 고려해서 차량 사이즈가 나왔을 것 같고 그 차량 사이즈도 선로를 유럽 쪽에서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차량 사이즈 그런 건축 한계들 다 표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독립적인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벗어났을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사이즈여도 좀 차량 내부를 얼마나 잘 뽑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공간에 달라질 수도 저희 있는 또 거겠죠. 차 아버님들 차 살 때는 그런 것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승객들을 대피시킬 때 안전 장비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차량 그 문이 열리는 차량이 한 칸 있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탔던 차가. 근데 우리나라 KTX도 그 달 주행 중에 문이 열린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그거 근데 일본은 또 승무원이 다 문을 열고 닫는 그 승무원 그 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칸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희는 KTX는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KTX는 다 밀폐돼 있지 않아요? 쭉?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신칸센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문 한 칸을 열어가지고 무슨 장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승객들을 다른 열차를 나란히 다른 열차를 이렇게 대피시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KTX도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그거 그걸 보긴 관심 있게 못 봤네. 왜 지하철은 수동으로 네, 개폐할 수 있게 딱 수동으로 개폐. 보이는데 KTX는 그거 관심 있게 안 봐서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이 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하나 정도 그렇게 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그 문구는 못 본 것 같아. KTX는 창문을 깨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창문을 깨라고 돼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를 때리라고 맞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이렇게 수동으로 개방했게끔 그 허락돼 있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깨고 탈출하라고. 왜 이제 터널이라든지 또 선로에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 이제 그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선로를 이용하려면 차량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상 개폐 문을 열고
하는데 이제 KTX는 차량을 깨고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속열차 창문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해무열차 이 전고부 유리 교체하는 거를 그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크레인 천장에 달린 그 크레인 그 고리를 떨어뜨려가지고 해도 안 깨지더라고요. 엄청 튼튼하잖아요. 그 유리만 그렇게 튼튼한 건가 아니면 그 KTX는 산천은 왠지 모르게 겉에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원래 KTX는 다 그냥 철 같잖아요. 실제로 막 재질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칸센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야부사인 것 같은데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고 좀 그렇거든요. 재질이. 근데 아마 네. 이제 예전에 저희 재질이 예전에 차 우리 KTX 1세대 차는 마일드 스틸 재질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가벼운 알루미늄 압출재를 쓰고요. 알루미늄이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이제 철보다는 또 강성이 좀 낮으니까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리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브 같은 거 들어가서 강성을 보완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서 좀 가볍게 경량화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속도 증가에도 어렵기 때문에 경량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이 아리백 탄소 중립 차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고속화를 이제 좀 추구했다면 최근에는 효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량화 필요한 기술이죠. 이게 그 영화 그 신칸센 대폭파에서 보면 한 사람한테 전체 이 노선이 농락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량에다가 그 속도가 관련된 폭탄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제 시스템을 다 들여다보면서 마음대로 막 농락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실제로도? 이 통신 시스템은 해킹인가요? 영화상에서 이제 폭탄 설치한 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네. 초반에 그 차량 기지에 견학 가는 학생들 중에 범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 스폰가? 근데 거기서 차량 기지 견학 갈 때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제랑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럼 관제를 뭐 통신 해킹한 건 아닌 것 같고 통화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것 그쵸, 같고. 맞아요. 그냥 저는 전화로. 이제 신호 관점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그 기관사가 이제 폭탄 설치가 다 됐으니까 관제에서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폼을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무조건 낮춰야 돼. 제한 속도가 있거든요. 그걸 넘게 되면은 자동 방호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ATC인데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더라고. ATC 끄라고. 그러니까 기관사가 ATC 끄는 걸 확인하고 그 플랫폼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거 이게 이렇게 고정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ATC를 사용하나요? ATC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ATP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목적은 동일하게 제한 속도를 넘으면 정지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ATC 같은 경우는 점 코드 방식이어서 그 지점을 지나갈 때 그 속도 코드가 들어오면 그 코드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기관사가 수동으로 제어해야 되는 건데 ATP는 좀 더, 그러니까 ATC는 이제 끊어져 있는 이 구간을 지날 때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도를만 파악할 수 있다면 ATP는 연속적으로 속도를 계속 파악할 수 있어서 그 기관사가 그걸 보고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도 흥미로웠던 게 속도를 어떻게 쟀을까. 실제로 차 같은 경우에는 타코로제거나 타코로제도 사실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휠 직경이 아까처럼 좀 마모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GPS로 보정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속도를 쟀을까. 그게 좀 신기해요. 아마 GPS와 IMU 센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 폭탄을 설치할 때.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이 고도의 그 공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재면 나중에 잡아가지고 스카우트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플랫폼을 지날 때도 제한된 속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선로전환기도 그래요. 마지막에 탈선할 때 선로전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탈선시키고 뒤에 폭파되고 막 이런 엔딩 장면이 그랬던 것 같은데 선로전환기 지날 때도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고속열차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해져 그럼 분기기, 우리나라 전환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도 이제 고속철도냐 일반 철도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고속철도는 훨씬 더 높은 속도로 통과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곡선 반경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로 전환기마다 다 분기기마다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아, 분기기라고 표현해요. 네. 레일이니까. 예, 예. 그거에 따라 속도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는 영화적인 설정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정면에 그 신칸센이 그러니까 하행선으로 가는데 못 가니까 역행 운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행 운전하는 타이밍에 그 다른 반대쪽에서 이제 열차가 오고 있어요. 그 열차가 지나가자마자 선로 전환기를 바로 바꿔서 역행 운전을 하거든요. 저거는 정말 영화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 정도 속도로 그 마우스를 하는 동시에 선로 전환기 전환되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구조상 이제 거기에 안에 제어를 하기 위한 계전기라는 장치들이 있는데, 스위치인데 그게 작동되는데, 그래도 뭐 1초 이하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선로 전환기 딱 움직이는데, 거기서 영화에서는 이제 딱 클릭하자마자 빡 바로 움직이잖아요. 아, 그거는 좀 약간 영화적인 설정이다. 자기들의 기술을 너무 과도하게 뽑는다. 저는 거기 그냥 선로 입장에서 보면 왜 끊어가지고 선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능해요, 근데? 네, 딱 일본 스타일이죠. 딱 여러 명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여분이 와가지고 그냥 레일을 절단하고 이걸 옮겨가지고 아예 레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선로나 이런 거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일본 유튜브 이런 걸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막 그런 계량공사, 도시철도 계량공사라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명이 일제히 들어와가지고 그 선로를 정비하고 나가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일본이라서 또 그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게 몇십 명이 한 번에 이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그렇죠. 게 와, 가능하다는 게. 그 F1 그랑프리 같은 그런 거네요. 차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달라붙어서 맞아. 각자 일하고 바로 보내는. 마치 훈련한 사람. 훈련한 사람들처럼. 이게 맨 처음에 첫 작품은 1970년대에 나왔던 거고, 맞아요. 최근에 리메이크 한 거라고 하던데, 그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때도 신칸센이고 지금도 신칸센이긴 한데 한 50년 지난 거잖아요. 신칸센이 1964년 5년 네. 그죠? 그때니까 신칸센이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나서나 보네요. 그 영화 원작이 75년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일본은 신칸센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됐었어요? 고속선이라고 하니까 일단 150? 200km가 넘었을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는 고속화에 그렇게 관심 별로 없었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데서 고속선 신칸센을 만들어가지고 이슈가 됐었고, 세계 그로 최초로 인해서 고속철도 이렇게 맞아요.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고속철도 개발하고 우리나라든지 들어오게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 기술이 어떤 수준이에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제가 그냥 내 맘대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그 기술력을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술이 얼만큼 다른 나라로 퍼져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칸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에도 이제 많이 기술이 퍼져갔고, 또 유럽 쪽에서도 또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퍼져가서 좀 그런 국제 표준에 조금 어긋나기는 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지만, 그런 또 디지털,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일본 철도 기술이 어느 정도일까 해서 항상 궁금했던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하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에 대한 공개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구를 한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0km로 고속으로 달릴 때 우리나라 차랑 일본 차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 못 느끼고 각각의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성도는 다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그렇고. 다만 일본은 그런 레일형 이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부상 관련된 기술들도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실 자기 부상을 활용해서 고속철도를 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휠과 레일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석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어하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차량을 또 부상시키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또 일본이 또 가장 앞서가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철도 기술이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우리나라 KTX에 접목을 한다면 KTX는 사실 모든 구간이 3시간 이내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0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고 다시 부산을 가고 일단 100km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는 100km 유지해도 한 3시간, 4시간 안에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네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해결을 해결해야죠. 더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폭탄을 제거하든지 뭐 해결해야 돼요. 갑자기 100km 가다가 역행을 해야죠. 100km에서 100km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게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게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였는데 무슨 하부 절연차에 무슨 새가 충돌해서 뭐 합선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집전장치와 그 차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어서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돼 있는데 거기 사이에 새가 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때문에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건데요. 차체 전기가 통해 버리니까 뭐 변압기가 나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자동차 주행하다 로드킬 뭐 이런 거 나타나긴 하는데 또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야간에 근데 열차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판토그래프가 있으면 판토 하부에 커버들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애자 형태로 해가지고 저런 차들이 다 보호돼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물이 들어가서 끼는 경우는 큰 새였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큰 새면은 그래도 그 절연체보다 더 크게 들어가 버리면 또 전기가 통하는 그 통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감전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고속선 같은 경우는 고란이나 멧돼지가 이제 이게 다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새들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야생동물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선에 죽어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이. 그래요? 네, 아마 로드킬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선로에서. 네, 선로에서. 고속선? 고속선에서.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점심시간 뭐 이럴 때 치우는 건가요? 그쵸. 그럴 때 유지보수 할 때 치우겠죠. 근데 그게 뭐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좀 작은 그리고 저희는 잘 보지도 못해요. 네, 설로 보이지도 바로 밑에 않을 것 있으면 같아요. 보이지도 네. 않아요. 완전 저희는 창밖 멀리만 보시는. 오늘 또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박사님들이 여기 얘기하시니까 전문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를 좀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3가지 영화를 박사님들 다 보셨으니까 박사님 각각 개인별로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가 재미 말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증이 잘 돼 있다. 1, 2, 3위를 좀 설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칸센. 네. 그 영화가 일단 진짜 철도 열차에 대한 고속선, 특히 고속선에 대한 그런 차량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영화고 그걸 또 주제로 했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언스토퍼블이고 설국열차는 그냥 판타지다. 네, 그냥 판타지고 거기는 그냥 그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열차를 사회화 비유를 하고 그런 걸 이제 표현한 영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1, 2, 3. 순위를 매기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때요? 저도 동일한 순위예요. 그러니까 신칸센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고정이 잘 된 것 같고 약간의 영화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열차 가지고 했고 신호적인 측면에서도 관제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잘 고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언스토퍼블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기술적인 면에서 저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있었고 설국열차는 진짜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좀 약간 판타지가 되진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저는 좀 거꾸로인데요. 저는 오히려 영화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설국열차 항상 열차 영화 하면 가장 딱 생각나는 영화기도 하고 또 열차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냥 이동하는 수단만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어떤 사회를 투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국열차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칸센 대폭발 열차 제가 직접 또 타보고 가장 또 열차 생김도 앞부분이 가장 특이하게 생긴 열차고 근데 또 이제 일본이 너무 안전이 발전된 나라라서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실제로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스토퍼블에서 이제 인적 오류와 관련된 일인데 사실 우리 사고가 많은 게 인적 오류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순서대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그 신칸센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KTX에도 누군가가 폭탄 설치하면 폭탄 설치하면 그렇죠? 근데 기지개 출입 신청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그냥 저희 이용객으로서 이용객이 어떻게 들어가요? 설치해놓고 이제 자기는 서울역에서 타면서 설치하고 오송역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하면 저도 앞으로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다루자 이제 나이트 슬리퍼라는 영화 그냥 컨셉만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열차를 침입해가지고 몰래 거기서 열차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PC를 설치해 놓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PC 가지고 열차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기관사가 없어도 차문이 닫히고 출발하고, 운전하고 속도도 빠르게 달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워낙에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실제로 가능할지 어디까지 그런 것이 가능할지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 열차도 제어하는 그 장치가 TCMS라고 열차의 모든 제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특정 그런 PC를 설치하고 그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접근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열차 영화에서 특징들이 하나가 설국열차는 좀 다른데 이 열차가 이제 멈추지 않은 열차면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열차면 굉장히 열차가 몇백 톤에 이르는 큰 고철의 어떤 중량을 가지고 있는 이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공포스러움을 다가오고 그런 것들을 영화의 설정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꼬리칸의 반란의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역시 영화 얘기도 박사님들하고 하면은 너무 전문적이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